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이지수라고 해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엄마는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거의 모든 다툼의 이유는 할머니였던 거예요. 어린 저도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니 엄마와 할머니 사이의 감정의 골은 심각한 것이었죠. 엄마와 할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아버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며 늘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아버지는 장남이셨고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에게 기대어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할머니와 자립심, 독립심이 강한 엄마는 처음부터 상극이었던 거죠.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이혼하신 후에도 엄마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할머니까지 사랑하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했던 일일지도 모르죠. 제가 기억하는 이혼하기 전 아버지와 함께 살며 할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던 엄마는 늘 얼굴이 굳어 있었고 계속해서 한숨을 쉬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와의 갈등은 일상이었어요. 할머니와 같이 사는 건 아니었지만 가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부딪힐 일이 많았고, 그러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쌓여가기만 한 끝에 폭발을 한 거였겠죠. 엄마와 할머니가 언성을 높여 다투는 것도 저는 심심찮게 봤어요. 그리고 나면 그날 저녁엔 다시 또 엄마와 아버지가 더 살벌한 부부싸움을 하시곤 했죠. 어린 저마저도 그런 일상들이 지긋지긋하다고 느껴졌으니 엄마는 오죽하셨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는데 그 무렵 저는 제발 그냥 두 분이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게 부모님의 이혼은 그다지 충격적인 것도 없었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와 엄마가 그렇게 심한 갈등을 겪게 된 데는 종교 문제도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할머니는 엄마에게 할머니의 종교를 강요하고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셨거든요. 심지어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엄마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셨죠. 제가 알기로는 결혼 전부터 할머니는 예수쟁이는 절대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고 반대가 대단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던 엄마가 제사 참여도 하고 시댁 행사가 일요일에 있을 땐 교회 안 가고 시댁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등의 합의, 아니 약속을 하고 겨우 결혼 승낙을 받았던 거래요. 엄마는 결혼 후 약속한 대로 충실하게 했지만 할머니는 그 이상을 원한 거예요. 엄마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해도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죠.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저는 엄마와 살았지만 아버지와 할머니도 보고 살았는데 제가 수능을 칠 무렵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로는 보지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 가끔 생각도 나고 그래? 그게 티가 나니? 네 눈에도 그게 보여? 보여. 외할머니가 잔소리 하시는 것도 난 이해해. 아휴, 그래. 뭐 이제 너도 다 컸고 엄마 말 이해할 나이도 됐지. 솔직히 엄마는 네 아버지가 미워서 이혼한 게 아니니까 가끔 생각이 나지. 좋은 사람이었어. 많이 좋아했었고. 알지.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참아주면서 한 결혼이었고 아버지랑 살면서도 엄마가 잘한 거 알아. 넌 꼬맹이였는데 네가 알긴 뭘 알아. 왜 몰라. 꼬맹이였어도 눈치가 빤했다고. 부모가 그렇게 싸우는 집에서 자란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 내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많아. 이제 네가 정말 다 크긴 했나 보다. 너랑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네. 엄마, 이혼한 거 후회해? 아니면 결혼했던 걸 후회해? 아니야. 결혼한 걸 후회하진 않아. 다시 그 상황이 되어도 난 똑같이 했을 거야. 그리고 너를 낳았겠지.
이혼한 건 글쎄, 그것도 후회하는 것 같진 않아. 후회되는 게 있다면 너희 할머니랑 가깝게 지내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 그거 하나가 후회가 되네. 할머니랑 그렇게 가깝게 살면서 자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안 생겼을까? 그랬을 거야. 그것만큼은 확신해.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땐 내가 잘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 오만했던 거지. 시댁은 절대적으로 멀리할수록 좋은 거야. 잘 지내는 고부간도 많잖아. 엄마랑 할머니는 특히 안 맞았으니까 그런 거고. 얘, 엄마랑 외할머니를 봐. 우린 친모녀지간이라도 자주 보니까 싸우잖아. 그런 거라고. 아휴, 난 시댁이 멀리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겠네. 벌써부터 시집 갈 생각이야? 그래도 결혼 안 하겠다는 소리 안 해서 좋다. 엄마가 이혼한 게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늘 걱정이었거든. 걱정 마.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해봐야지. 왜 안 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엄마랑 단둘이 살면서 엄마로부터 할머니의 불합리함에 대해 많이 들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도 있었으니 저는 시댁은 무조건 멀리해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저의 결혼관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죠. 남편을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어요. 장남이라고 해서 좀 걸렸는데 서울에서 아주 먼 지방 출신이라는 게 그걸 상쇄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다 떠나서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며 사람 만나려는 저 같은 애가 몇이나 있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사람만 보고 연애할 때도 저는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났고 제가 생각하는 결혼의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랑은 애초에 시작조차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아예 관심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가족적인 분위기에 자란 사람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나누고 자란 사람을 누구나 좋은 배우자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지만 저는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장남이라는 게 좀 걸리긴 했지만 지방 사람인데다 남편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고 둘 다 고향에 남았으니 장남이라 해도 제 하기에 따라 시댁과 엮일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연애를 할 수 있었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부장적이라는 걸 알게 됐죠.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남편의 고향이기도 한 지방 소도시 출신. 그러니까 그 지역 토박이셨고 꽤 자리를 잘 잡고 계시는 분들이셨어요. 서울에서는 웬만한 부잣집이 아니면 꿈도 못 꿀 너른 부지에 단정하게 지어진 양옥으로 건물도 꽤 잘 지어진 것 같았고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만 봐도 다 너무 좋아 보였어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괜찮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고 등록금 걱정 한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결혼식 준비를 할 때에도 시댁에서 척척 해주시는 것들을 보고 그런가 보다는 했는데 결혼해서 더 가까이에서 보니 제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았죠. 시댁이 부자인 걸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만 저는 혹시라도 그걸 빌미로 자식들에게 뭔가를 더 많이 요구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온갖 생각을 하면서 시댁에 들어선 것이 무색하게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를 아주 편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시부부터 시모, 시동생 둘 모두 나서서 반겨주니 기분도 좋고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하는 시모 혼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사실 시댁 부엌에 들어가고 그러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지 말자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좀 도울게요.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르쳐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아유, 이렇게 곱게 차려입은 새 신부가 하긴 뭐래. 넌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하렴. 그런데 늘 이렇게 어머님 혼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식구가 적은 것도 아닌데 힘드시겠어요. 우리 집은 아직도 조선시대야. 우리 집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지. 영민 씨는 안 그래요, 어머니. 곧잘 도와주는 걸요? 아버님들이나 서방님들도 하면 하실 텐데. 아유, 알른이 죽지. 그냥 내가 하면 돼. 너같이 예쁜 딸 하나 낳고 싶었는데 아들만 줄줄이 낳아놓은 내 탓이지 뭐. 시모 말처럼 시댁의 식사 시간 풍경은 조선시대를 방불케 했어요. 시부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고 남편과 동생들은 소파에 앉아서 오랜만에 형제간 회포를 푸느라 바빠 거실에 상에 차려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반찬 하나 나를 생각, 수저 하나 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 있죠? 남편만 제 눈치가 보이는지 슬쩍 일어나려고 하다가 또 시부 눈치가 보이는지 갈팡질팡하는 게 좀 우습긴 했지만 그 풍경이 절대 웃기지는 않는 풍경인 거죠. 제가 그런 집 며느리가 됐다는 거니까요. 제가 걱정을 사서 하는 것인진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이 돼서 밥도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지켜보니 시부모는 공부 잘해서 서울로 유학 간 장남인 제 남편에겐 상당히 관대한 면모를 보이셨어요. 전통적으로 장남이나 맏며느리한테 요구되는 그런 것들을 크게 강조하시지 않더라고요. 멀리 서울에 있는 아들, 며느리라는 생각에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진 않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건 시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동생들은 둘 다 고향에 자리를 잡고 살 작정을 한 것 같았고 형은 이미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매사 열애를 시켜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저야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들이 고맙기만 했죠 뭐. 다가올 명절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확실히 느껴졌어요. 아버지, 추석 전에 벌초도 가셔야죠. 언제 가시려고요? 글쎄다. 아직 모르겠다만 너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추석 때 내려오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무슨 벌초까지 신경을 쓰려고 해. 그래도 제가 장남이고 결혼까지 하고 보니 뭔가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럴 것도 없어. 아들이 너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걱정 마. 맞아, 형. 우리가 있잖아. 매년 그렇게 했는데 뭐. 결혼하고 나면 뭐가 다르긴 다른가 봐. 형이 책임감 느끼는 게 어떤 건진 알겠는데 걱정 안 해도 돼. 고향에 아들이 둘이나 있고 형은 멀리 있잖아.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명절에나 맞춰서 내려와. 시댁이 제 생각보다 가부장적이라 좀 놀라긴 했지만 저나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 크지 않으시니 저만 잘하면 얼마든지 시댁과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죠. 시동생들도 때 놓치지 않고 차례로 결혼을 했는데 동서들도 뭐 무난하고 저랑 사이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서들은 시댁 가까이에 살다 보니 나름의 고충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저희 동서들끼리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동서 둘 다 시댁 욕하기 바쁜 거예요. 주로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 보면 자연스레 동서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곤 했던 거죠. 시모가 자리를 비우시기 바쁘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둘째 형님, 형님네는 다음 달 제사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이가 자꾸 자고 가자고 해서 곤란해 죽겠어요. 막내 서방님은 자고 가자고 그래? 그거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신 거잖아. 나는 딱 잘라서 싫다고 했어. 어머,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그러신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래, 어머님 머리에서 나온 얘기야. 동서도 처신 잘해. 제사가 또 있고 또 있는데 그때마다 여기 와서 자고 갈 순 없잖아. 제사가 총 4번이지? 명절 빼고 말이야.
나야 멀리 있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으로 때우는데 동서들이 고생이 많구나.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사실 저희는 좀 고달프긴 해요. 제사, 명절, 생신, 무슨 날들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그건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집안이 좀 유난하게 그러는 것도 있는 거죠 뭐. 형님은 진짜 다행이신 거예요. 동서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부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무슨 억하심정을 갖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행여나 저한테 가시를 품고 말을 하는 거면 제가 못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동서들과 큰 갈등이 있진 않았고 저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제 나름의 도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모와의 거리가 좁아지는 것은 항상 경계를 하려고 했지만 동서들과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고 동서들 덕분에 제가 편한 게 많으니까 잘해주려고 했죠. 아, 그리고 시댁은 종교관도 아주 독실했거든요. 특히 시모가 아주 열심히 다니셨죠. 기독교라고는 하셨는데 사실 저는 사이비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셨으니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도 나름 모태신앙 아니겠어요? 엄마 따라 교회 좀 다녀봐서 아는데 시모가 다니시는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랑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제사 지내고 그러는 것도 다 허용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제사 비슷한 것을 지내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죠. 저야 뭐 멀리 있으니 저한테까지 교회에 가자고 강요하시진 않았지만 동서들한테는 그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동서들은 매주 시모와 함께 교회에 가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 동서들이 시모 욕을 그렇게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다 시댁의 경제력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제가 잘 몰랐던 게 있었는데 시댁 경제력의 핵심이 시모였던 거죠. 알고 보니 시모가 제대로 된 알부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친정 부모에게 물려받으신 재산이 좀 있으시다는 걸 남편에게 듣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부자이신 것 같았어요. 동서들이 그렇게 시모한테 잘하려고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렇다는 걸 알았지만 저야 뭐 시댁 유산 같은 것에 큰 관심 없고 그런 것보다 제 맘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여전히 시댁이랑은 딱 필요한 것만 지키고 거리를 두며 살고 싶었어요. 남편도 재물욕이 큰 사람이 아니라 저와 그런 면에선 가치관이 더 잘 맞았기에 결혼까지 하게 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사는 동안 저는 딸 하나를 낳았고 둘째 동서는 딸만 둘, 막내 동서는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는 바람에 집안에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들 욕심 없는 저와 달리 동서 둘은 곧 죽어도 꼭 아들 하나는 낳고 싶어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분이 어디 있냐 싶지만 저희 시댁이 특별히 가부장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시댁에는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시부모 유언장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데 손자, 손녀 유산 지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유산 상속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지 동서들이 아들의 목을 매는 거죠. 두 분이 돌아가시고도 며느리들 가임 기간 생각해서 향후 10년 유산 상속을 보류하실 정도로 손자를 우선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해요. 제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유언장을 만들어 두셨다는 시부모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낳겠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동서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랬던 거죠 뭐. 시부는 끝내 손자가 태어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바로 1년 뒤에 건강하시던 시모마저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는 시모의 주검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시댁과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목표였던 저였으니 시모와도 딱히 쌓인 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부 장례식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좀 놀랐고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치 그 어느 누구도 시모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듯 했어요.
시부가 돌아가셨을 땐 장례식장은 엄청 북적였어요. 상주인 남편과 시동생들, 동서들까지 모두 엄숙한 분위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유난스러웠을 정도였죠. 제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과잉된 애도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조문객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시부에 대한 과한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 어쩐지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가족들끼리 있을 때까지도 의도적인 감정들이 오고 가는 게 보였죠. 과잉된 애도는 저로 하여금 어떤 불편한 기분을 들게 했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모 장례식을 치르면서 시부의 장례식이 그래도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 장례식에서는 서방님과 동서들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편하게 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황망하게 가신 시모를 두고도 너무나 건조한 태도로 일관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시부 장례식 때 그렇게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사람들이 맞나 싶었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시부모가 살아계실 때를 생각하면 시부보다 시모에게 훨씬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잘하려고 했었는데 정작 마지막 보내드리는 길에서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동서들은 자기 손님들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노닥거리질 않나. 시동생들은 남편만 남겨두고 빈소를 자주 비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 돌아가신 시모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그래도 시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들이 많았는데 그 삶이 너무 슬펐죠. 저만이라도 시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시모의 삶을 기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모두 시모를 벌써 다 잊은 사람들 같았어요. 사실 남편도 일찍 유학을 해 집을 떠나 있었으니 시모와 그리 애틋한 것 같진 않았으니 남편도 딱 필요한 만큼의 예의를 갖출 뿐이었고 나머지 서방님과 동서들의 태도는 더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런 제 느낌이 괜한 것이 아니었죠. 시동생과 동서들은 시모 장례식 절차가 끝나자마자 유언장에 관심을 드러내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손자가 태어나지 않았으니 향후 10년간 묶여있는 상속분이 있다는 건 모두 알고 있었고 당장 상속되는 유산이 어느 정도인지 다들 안달이 난 것 같았어요. 시모의 유언장 작성부터 모든 절차를 맡았던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얼른 내어놓으라는 듯 다들 그 서류만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긴장감마저 감돌았던 순간 시동생과 동서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눈치 같은 걸 나누는 듯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드러난 시모의 유산이 생각보다 초라했어요. 그러니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죠. 잠깐의 침묵을 깬 건 둘째 동서의 어이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이게 말이 돼? 여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기가 막혀서. 형은 알고 있었어? 큰형은 알았을 리가 없고 작은 형은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황당해 죽겠다고. 아니, 우리 엄마 재산이 고작 이거야? 외갓집이 그렇게 부자였고 그거 다 엄마가 물려받았는데 그 돈은 다 어딜 간 건데? 아니, 어머니가 우리 모르게 돈 쓰실 때가 있어요? 기가 막혀. 이게 뭐예요? 겨우 이 돈 갖고 생색 내시면서 우리를 쥐고 흔드셨던 거예요? 엄마가 갖고 있던 금부치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갔어? 어디 숨긴 거 아니야? 큰형 엄마한테 뭐 따로 받은 거 있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애초에 엄마 유산에 관심도 없었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받긴 뭘 받아. 그리고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엄마 장례식 끝나자마자 이래야겠니? 좀 심하다. 형은 몰라서 그래. 엄마가 그놈의 유산 물려준다는 걸 빌미로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불러댔는데 우린 엄마 유산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런데 이게 다라고?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요. 무슨 큰돈 물려주실 것처럼 하시더니 우릴 갖고 노신 거예요, 뭐예요? 누가 아니래요? 바랄 건 다 받으시더니 이런 법이 어딨어요? 시동생과 동서들의 말들은 갈수록 선을 넘었죠. 돌아가신 시모를 대놓고 비난하는 모습이 도를 지나치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고 그 사람들 면전에 차마 뱉을 수 없는 말들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그만하시고 잠깐 동안이라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장례식 치르자마자 이러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형님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시니 그 정도 받고도 아무렇지 않으신 거죠. 저희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동서, 어머님이 동서한테 얼마 줄 테니까 효도하라고 하셨어? 지레짐작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던 거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배신감을 느낄 게 아닌 거야. 형님, 얼마 줄 거라고 그렇게 말만 안 하셨지. 뭔가 굉장한 걸 줄 것처럼 하신 건 분명한데 이게 약이 안 오르겠어요? 혹시 알아? 10년 뒤에 공개될 유산이 엄청날지. 제발 진정 좀 해. 아유, 형수님, 지금 공개된 것만 봐도 알지. 뭘 기대하겠어요? 이 사람이 아들 낳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또한 어머님이 강요하신 건 아니었어요. 하여간 난 더 이상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서방님이랑 동서들한테 더 실망하고 싶지도 않고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갔다가는 다시는 그 사람들이랑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시모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저만은 시모의 고단했던 삶과 헌신을 기억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시부모가 다 돌아가셨지만 형제들 간에라도 명절에는 꼭 보고 살자며 명절 일정 논의를 형제들끼리 하던데 시모 기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시모 기일이 설 명절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시모 기일에 대해서는 입도 빵긋 안 하길래 제가 얘기를 꺼냈다가 본전도 못 건졌어요. 장례 치른 직후 유산 공개했을 때 그 냉랭하고 싸늘한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명절에 만나고 뭘 또 모이냐며 각자 알아서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계실 땐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더니 유산 별거 없다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문득 생각하니 괜히 제가 다 서글픈 거예요. 명절 때마다 시모가 식구들 먹인다고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셨는지, 그 많은 음식을 장만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세세하게 알진 못해도 제가 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족 위에 보낸 시모의 시간들은 다 어디를 가고 이제 아무도 시모를 기억하려 하지 않는 것인지 너무 서글펐어요. 시모 묘소를 찾아가는 길, 아침부터 눈발이 흩날리더니 묘소에 다다를 쯤에는 눈발이 꽤 굵어져서 세상이 희끗희끗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시모의 쓸쓸한 묘를 더욱 애잔하게 보이게 했죠. 준비해간 작은 꽃다발을 품에 안고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나가며 제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질 쯤 시모의 묘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잔잔히 내려앉은 눈을 걷어내고 가져간 꽃다발을 올려놓았어요. 봉분 위로 내려앉은 눈 덕분에 시모는 하얀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드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소리내어 말을 꺼내니 마음이 더 먹먹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설 명절에 묘소를 찾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 고요한 겨울 풍경에 제 목소리가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게 더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잠시 그렇게 서서 묵념을 들이고 나니 시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래봤자 시모가 제게 해주셨던 말씀들이나 저희 딸을 안아주시던 모습 같은 것들이 전부였는데 추억이라고 할 것들을 그리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했어요. 그런 마음 때문인지 묘소를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쓸쓸했죠. 그리 멀지도 않은데 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고 딸아이라도 데려올 걸 싶더라고요. 다음에는 남편이랑 딸아이 데리고 와야겠다고 다짐하며 주차장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누가 제 손을 확 잡아 끌어서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제 귀에 꽂히는 목소리를 듣고 더 놀랐지 뭐예요. 눈만 겨우 내놓고 있을 정도로 꽁꽁 싸매고 있어서 눈으로 봐서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시모의 목소리였어요.
며느라, 나 안 죽었다. 놀라지 말고 이리 와. 어서 내 차에 타라. 어머니? 어머니, 정말 어머니이신 거죠? 분명 어머니 목소리인데,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글쎄 놀라는 것도 일단 차를 타고 놀라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차에 타자는 말이다. 말도 못하게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벌벌 떨며 시모차에 올라타고 시모가 이끄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게 현실이 맞기나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현실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시모가 말없이 운전하시는 동안 저는 그런 시모를 몰래 훔쳐보듯 살폈어요. 세상과 단절되었던 그 시간 동안 시모는 어딘지 좀 변하신 듯 보이기도 했어요. 꽁꽁 싸매고 있던 모자와 마스크를 벗어던져 드러난 시모의 얼굴은 전보다 수척해지신 듯도 하고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했어요.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지만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짙은 어떤 감정이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시모의 얼굴 옆으로 스치는 차창밖 풍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었고 그렇게 3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차 안은 음악 소리도 없이 고요하기만 했고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침묵을 메우고 있었어요. 시모는 앞만 보고 운전을 하셨는데 핸들을 잡은 손이 가끔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제가 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초행길이 쉽지 않을 거라며 시모가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말없이 운전만 하시는 시모에게 제가 섣불리 말을 붙이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어디가 됐든 목적지에 도착하면 시모가 다 말씀을 해주실 테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스스로 죽음을 가장하고 세상에서 사라지셨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그 사연을 듣기까진 시간이 꽤 걸렸어요. 시모는 원래 사시던 집에서 3시간이나 떨어진 작은 마을 외딴 곳에 집을 장만해놓고 살고 계셨더라고요.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시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시모가 살고 계시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집은 뭐예요? 언제 이런 곳을 다 만들어 두시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실 거죠? 그래, 그럴 작정으로 널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니겠니?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없애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버리고 말았을 거야. 그것들이라뇨? 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무슨 강압적인 위협 같은 걸 받고 계셨던 거예요? 대체 어떤 것들이에요? 어머니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것들은 네 시동생과 동서란 인간들이다. 그것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네? 그럴 리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뭘 잘못하셨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잘못한 게 아니야. 마지막 확인까지 했어. 나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니?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쉬웠겠어? 납득이 안 돼요. 사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서방님이나 동서들한테 제가 좀 실망을 하긴 했어요. 어머니 유산에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산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설마요. 설마 그렇게까지. 설마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것들이 노리는 건 내 재산만이 아니었거든. 네?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어머니, 전 정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어지는 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모의 말처럼 그건 유산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동서들 둘 다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는 건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막내 동서는 아예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늘 자식, 아니 아들에 관한 기도만 했다고 해요. 처음엔 동서들이 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시모 교회에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인데 어느새 시모 이상으로 그 종교에 심취했다는 거예요. 사실 시모는 교회 목사가 바뀌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다고 했어요.
이전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새 목사는 어쩐지 이상한 거야. 뭐랄까, 그 사이비 같다고 할까? 어머니, 제가 이제야 말씀이지만 어머니 나가시는 그 교회 말이에요. 전 처음부터 사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그걸 아셨다니 다행이네요. 아니다. 원래 목사님은 진짜 좋은 분이셨어. 신앙심도 깊으시고 말씀도 얼마나 좋으셨는데. 근데 그 아들이 목사를 물려받고 나서는 아니, 잠시만요. 새 목사가 원래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머니, 그것부터가 문제죠. 물론 네로라는 큰 교회에서도 목사 세습 이슈가 있긴 하지만 대놓고 세습을 했다는 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 네 말도 맞다. 다 맞는데 하여간 그런 걸 떠나서 설교 말씀도 뭔가 이상하고 자꾸 교인들을 세뇌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 교인들이 넘어가요? 어머님처럼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게 참 이상한 거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새 목사를 더 열정적으로 믿고 따르더라고. 새 목사는 아주 그걸 즐겨. 목사가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걸 즐기는 걸 보니 더 아니다 싶었어. 아휴, 정말 종교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헌금 같은 것도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데 젊은 신도들이 그걸 폭발적으로 지지하더라고. 그런 것들 중에 네 시동생과 동서들도 포함됐던 거야. 새 목사랑 유난히 가깝게 지낸다 싶어서 그게 마음에 걸렸지. 시모는 시동생과 동서들이 새 목사와 가깝게 지내는 게 신경이 쓰여서 예의주시를 하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목회실 앞에서 자식들과 새 목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모가 들으셨단 그 이야기는 제 귀를 의심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시동생과 동서들에게 새 목사는 이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려면 그에 상응하는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소리냐고요. 이게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 맞나요? 네? 그게 대체 무슨 제물이요? 새 생명에 상응하는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겠니? 결국 내가 죽어야 집안에 아들이 태어난단 소리 아니겠어? 말도 안 돼요, 어머니. 그 집단, 그 목사라는 인간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니, 당장 신고를 해야죠. 동서랑 서방님은 그 소리를 듣고만 있던가요? 나도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지. 설마 그것들이 새 목사 그 미친 소리를 믿을 줄은 몰랐다. 그 소리를 믿더라는 거예요? 서방님이랑 동서가요? 진심이세요? 말도 안 돼요. 시모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와 그보다 더 끔찍한 자식들의 반응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모가 모든 걸 들었다는 것을 함구했지만 교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자식들에게도 그러기를 바라는 듯이 넌지시 유도를 하려고도 했다는데 어림도 없었다고 해요. 더 기막힌 일은 그 뒤로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시모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 쪽으로 돌진하는 차를 가까스로 피한 적도 있고 멀쩡하게 세워둔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큰 사고를 당할 뻔도 하는 등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모는 그때부터 작정하고 시동생과 동서들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듣기 시작했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시동생과 동서들을 방심하게 하고 그것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시려고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과 동서들은 시모를 어떻게 해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란 시모는 그때부터 모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우선 재산을 현금화해서 챙겨두셨고 어떤 식으로 사라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셨다는데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도 장의사도 하나 없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게 두렵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간다며 시동생과 동서들이 시모에게도 꼭 같이 가시자고 하더래요. 그때 시모는 그 또한 자식들의 계략임을 직감했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할 작정으로 수련회에 가신 거였다고 해요. 시모를 어떻게 하지 못해 안달이 난 자식들의 계략을 거꾸로 이용해서 그곳에서 시모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시모는 산행 프로그램 중 다리가 아프다며 무리해서 뒤처졌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적당한 곳에 신발 한 짝을 벗어둔 채 비명을 지르고 큰 돌 하나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자신은 몸을 숨기신 거죠. 깊은 산속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꾸미려고 하신 겁니다. 시모가 계획하신 대로 시모가 실족한 것이라 생각한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교인들은 경찰 동원 수색을 했으나 시모를 찾을 수 없었죠. 어머니, 정말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바로 내려왔는데 바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수색이 무의미해졌었어요. 나는 그때 그 폭우가 천운이라고 생각했어. 그 덕분에 실종으로 마무리되는 게 훨씬 쉬워진 것 같더구나. 그러고 보니 그때 서방님들이랑 동서들이 어머니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계속 그러긴 했던 것 같아요. 전 그때만 해도 서방님이랑 동서들이 어머니랑 가까이 지냈으니 그만큼 각별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 그것들은 어떻게든 내가 죽은 걸 확실하게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러니 그 폭우가 천운이었다는 거야. 너 아니라 세상 누구도 그런 일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니? 나조차도 이 일이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믿고 싶지가 않다. 사고 당시 시모는 그렇게 실종자가 되었고 법적 기한인 1년이 지나 가족들 동의하에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시모는 그 산에서 잠적한 후 2년가량을 숨어 지내신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2년 사이 동서 둘 다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천인 공노할 것들은 시모의 목숨값으로 얻은 아들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시모는 이렇게 버젓이 살아계셨던 거죠. 시모는 그렇게 스스로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에서 사라지셨지만 자신의 기일에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셨대요. 기일이 명절과 가까우니 혹시 몰라 명절부터 지켜보고 계셨던 거라는데 제가 혼자 나타난 것을 보고 제게 접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도 그게 또 그렇게 궁금하더라고. 어머니도 참 이렇게 엄청난 일을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셨던 거예요. 저로서는 정말 짐작도 안 돼요. 닥치면 다 하게 돼. 내가 당한 일이 보통 일이냐? 어쨌든 이렇게 살아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머니, 이렇게 살아계신 어머니를 보게 되다니 너무 좋아요. 나는 네가 서울 깍쟁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도 나를 추억해주는 건 너, 내 맏며느리인 너밖에 없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를 다시 봤어.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일부러 어머님을 멀리했던 것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셨거든요. 결국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구나. 아닌 게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아픔이 있는 분들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 나는 그래서 너한테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 가뜩이나 아들도 어려운데 며느리는 더 어려웠지.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다. 네가 그리 살갑지 않아서 그렇지 제일 경우도 바르고 생각도 제대로 된 아이라는 건 알아보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와서야 확실히 알았지. 내가 믿을 사람은 너 하나뿐이구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도 서방님이랑 동서들이라면 실망할 만큼 했었는데 제가 몰랐던 진실까지 다 알게 된 마당에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숨어 계실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돌아가세요. 그래도 괜찮을까? 별일 없을까? 동서 둘 다 아들까지 얻은 마당에 지들 아들 얻자고 다시 어머님께 그런 짓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저랑 같이 가세요.
그것도 정말 웃기는 일 아니냐?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이니 그 말도 안 되는 예언인지 뭔지도 개소리라는 게 증명된 거지. 그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지내지 않겠다. 내 존재를 드러내도 되겠어. 그럼요. 이렇게 지내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가셔서 그것들 깜짝 놀라는 꼴도 보셔야죠. 그래야지 아무렴. 자식들 중 믿을 사람은 내 맏며느리 너 하나뿐이라는 것도 확인했으니 더 숨어 지낼 이유가 없지. 내 맏며느리 앞세워서 돌아가야겠어. 저는 시모를 모시고 시동생과 동서들이 모여있는 둘째 서방님 댁으로 갔어요. 남편에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가 주사도 한 대 맞고 좀 누워있다가 갈 테니 걱정 말고 있으라고 미리 얘기를 해뒀거든요. 그러니 그런 제가 들어서는 걸 보고 이제 좀 괜찮냐며 현관을 무심결에 쳐다보다가 저와 함께 들어서는 시모를 보고 기함을 하는 거죠.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시동생과 동서들은 그야말로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시모를 보고 기절을 하지 않은 게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여보, 아니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는 그날 그 산에서 실족하신 게 아니셨어. 확인해 보실 게 있으셨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야. 그래, 내 맏며느리 말이 맞다. 이제 나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알았고 돌아올 때가 되었기에 돌아온 거야. 엄마, 우선 이리로 좀 앉으세요. 이렇게 살아계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일을... 서방님이랑 동서들은 어머님이 돌아오셨는데 인사도 안 드리는 거예요? 동서들 뭐하고 있어? 어머님께 손자들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어머님께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어 했던 아들을 낳았잖아. 네, 애가 잠이 들어서요. 천천히 보시면 되죠. 시동생과 동서들은 살아 돌아온 시모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도 잠시, 시모 유산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시모에게 영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걸 눈치채셨는지 시모가 한숨 돌리시지도 않고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죠. 너희들이 마침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 내가 할 말을 해야겠구나.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빠른 시일 내로 제대로 된 상속 절차를 밟을 테니 그렇게 알고 있거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속 절차라니요? 그 10년 후로 묶어뒀던 거 말씀이세요? 둘째 형네랑 우리랑 두 집에서 손주가 태어났으니 상속을 확정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저희한테 주셨던 유산, 그게 전부가 아닌 거 아닌가요? 어머니, 그런 거죠? 그러네. 둘째 형님 말이 맞는 거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유산은 따로 있었던 거네요? 엄마 그런 거야? 엄마도 참 진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시네. 여기서 긴 말은 안 하마. 상속 절차 진행되는 걸 보면 알게 될 거 아니냐. 시모는 본인 말씀대로 곧바로 유산 정리를 하셨는데 전 재산에 가까운 것들을 모두 제게 증여하신 겁니다. 남편이 아닌 제게 말이에요. 온전히 제 앞으로 시모의 전 재산을 증여하셨으니 저도 너무 놀랐지만 시동생과 동서들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모가 살아오셨을 때보다 더 놀라는 것 같더군요. 시모는 시모를 추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셨다며 그런 사람이 저 하나였기에 제게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모 입장에서는 확실한 명분을 내세우신 거죠. 그리고 예전부터 시동생이나 동서들이 저를 만만히 보진 못했거든요. 물론 시모 장례식 끝나고 유산 배분을 받는 자리에서 부딪힌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도 제게 대놓고 들이대진 못했잖아요. 이제와 말씀이지만 사실 제가 한 성격 하거든요. 평소에도 그런 제 성격 때문에 시동생이나 동서들이 저를 좀 어려워했었어요. 그러니 속으로야 뭐라고 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지들 나름대로 머리만 굴리는 거죠. 시동생과 동서들은 시모 재산 규모도 정확히 모르니 남은 재산이라 더 있을 거란 생각에 그거라도 어떻게 좀 받아볼까 싶어서 잘하는 척을 하지만 시모는 그런 자식들이 두렵기만 하다고 하셨어요.
그 재산 때문에라도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시모의 불안감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와 상의 끝에 시모를 시동생이나 동서들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서울 근교 고급 실버타운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선택했고 다른 자식들 면회는 완벽히 차단하도록 해놨어요. 저는 시모에게 어떤 의리 같은 것이 생겼고 또 한편으론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기도 해요. 시모를 보며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앞으로도 늘 그랬듯이 제 소신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겪은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이 일을 겪으며 제가 깨달은 것들은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재물, 부모 자식, 고부간, 생명 등 누구에게나 남의 일이 아닌 이런 것들을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예요. 사실 전업주부는 아니고 일도 하고 있고요. 저는 결혼한 지 25년 차 되었는데 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시동생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동서는 명문대 교수예요. 저희 집이나 동선의 집이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거 없이 사이도 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조금 아픈 가정사가 있었더라고요. 아버지와 엄마가 나 중학생 때 이혼을 하셨어. 그때 이후로 엄마의 얼굴을 본 적도 연락을 한 적도 없어. 남편이 말해주길 시부모님은 남편이 중학생일 때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립지 않아? 어릴 때 헤어졌으면 엄마 생각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버텼어? 너무 오래돼서 그런 생각도 없어. 마지막에 아버지랑 엄마가 너무 자주 다투셔서 그런지 좋은 기억보단 나빴던 기억이 더 크기도 해. 한 번쯤은 보면 좋겠지만 엄마가 좀 다혈질이었어. 다시 만나도 그런 모습일까봐 걱정이 되는 게 더 커. 남편과 시동생은 아버지와 셋이 살았는데 어머니 없는 티 하나 없이 두 형제가 사이도 좋고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죠. 형제끼리 사이가 좋은 것처럼 저랑 동서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도 가끔 다투긴 해도 우리의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아주 대단할 것도 없지만 남을 부러워하는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 암이래. 그것도 말기암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사실 수 있을지 모른대.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서 너무 혼란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아버지가 암이라는 소식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따뜻하거나 다정하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말기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도 몇 개월은 더 함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님은 그로부터 2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장례식장으로 처음 보는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 그래도 나보단 오래 살 줄 알았던 양반이 이렇게 빨리 가?
장례식 둘째 날에 한 여자가 찾아와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남편과 시동생의 얼굴을 보니 놀란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저와 동서는 영문을 몰라 누구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남편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 엄마야.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알고 오셨나 봐. 엄마도 많이 늙으셨네. 겨우 알아봤어.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딘가에 계실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 뵙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의 결혼식에도 오신 적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해준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님이 다혈질이라던 그 말이요. 괜히 긴장이 되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첫째 며느리예요.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구나.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다. 그래도 이 사람 살아있을 때 다 같이 한 번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휴, 우리 아들도 이제 중년이네. 그땐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보자마자 내 아들인 거 알아봤어. 엄마는 자기 자식 다 알아봐. 시모는 처음 보는 저의 손을 꼭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저에게 따스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생각해보면 첫인사를 하는데 까칠할 이유도 없긴 하지만요. 잘 오셨어요. 우리 결혼식 때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너희 결혼식에 못 간 건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때는 너희 앞에 나타날 자신이 없었어. 그래도 너희 생각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너희 생각만 하면서 날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저도 엄마 생각 종종 했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아버지도 잘 왔다고 하실 거예요. 오래전에 이혼한 여편네가 왜 장례식에 찾아온 거냐고 뭐라고 하진 않을까 모르겠다. 그런 말씀 마세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일단은 자리에 좀 앉으세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시모는 눈물을 훌쩍이며 말을 했고 그런 시모에게 남편은 따스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모의 손을 꼭 잡아주는데 저도 아들이 있어서 그런지 시모와 남편이 손을 맞잡은 모습이 울컥하더라고요. 연락 한 번 안 하셔서 저도 엄마 생각하면서 항상 아쉬웠어요. 이제는 연락 자주 하실 거죠? 그냥 지냈어. 내가 너희 없이 어디 마음 편히 지냈겠니? 이제라도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나도 이제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니? 남은 생은 너희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지내고 싶어. 그렇게 해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앞으로는 가끔 얼굴도 좀 보고 살아요. 남편뿐 아니라 시동생도 시모에게 호의적인 반응이더라고요. 거의 35년을 연락 한 번 없이 지냈다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란 존재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순 없지만 이해는 되더라고요. 장례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같이 얘기 좀 나누자. 그렇게 장례가 마무리되고 동서네와 우리 부부 그리고 시모까지 다섯이서 처음으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반가운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너희가 어릴 때 내가 헤어지게 돼서 소식도 못 듣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 얼굴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그때는 너희한테 미안해서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 저랑 동생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주부이면서 일도 하고 있고 재수 씨는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에요. 다들 자기 밥그릇은 잘 챙기면서 지내요. 남편의 설명에 시모는 너무나 반가운 눈치였어요.
아들, 며느리 누구 하나 힘들게 사는 게 없다는 게 기뻐 보였죠. 아, 대학 교수야? 아이고, 우리 며느리 중에 교수도 있어? 나 없이도 너희가 정말 반듯하게 잘 자랐구나. 그럼 첫째 며느리는 어느 대학에 나왔어? 특히 시모는 동서가 교수란 사실에 놀라고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묻는데 좀 멋쩍더라고요. 저는 대학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하다가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대학을 안 나왔어? 다들 대학을 나왔는데 너만 안 나온 거야? 동서 보기 좀 민망하겠구나.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시모의 표정이 살짝 비틀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위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부끄럽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당당했죠. 어머님, 형님 대단한 분이에요. 형님이 하시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여기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니? 다 일하지. 근데 너는 전공이 뭐니? 난 이 얘기가 더 궁금하다.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는 교수님이 우리 며느리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쁘다, 얘. 근데요, 어머님, 우리 형님이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원래는 작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글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히 궁금하진 않아. 그나저나 원래 꿈이 대학 교수였던 거니? 아, 너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학자가 된 거겠지? 동서가 저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모가 말을 딱 자르고 동서에게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고 동서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데 민망했죠. 그렇다고 왜 저에게만 관심을 갖지 않으시냐고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기분만 묘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남편과 시동생에게는 오랜만에 어머니와의 식사 자리인데 제가 불편한 내색을 어떻게 보일 수 있었겠어요. 저는 시모의 태도에 관심을 딱 끊고 시모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그런가 보다 하고 냅뒀죠. 동서는 그런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고 제 눈치를 보았지만 저는 참을만 했어요.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되었어요. 어머님, 가끔 연락드릴게요. 오늘 같이 식사해서 좋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저는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연락을 하겠다는 말에 유난히 반기는 기색이더라고요. 나도 연락 자주 해도 되니? 가끔 너희 집에 찾아가 보고도 싶은데 그래도 돼? 식사 내내 저에게는 관심을 주지도 않던 시모가 그때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어머님 오시기 전에 미리 스케줄 조정해 놓을게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내가 너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조만간 너희 집에도 찾아갈게. 자주 연락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집에도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미리 연락만 주신다면 저도 준비할 시간이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이틀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한참 정신없이 일하던 중이라 엄청 바쁜 시간이었죠. 너 연락한다더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내가 기다리다가 먼저 연락했다. 연락하겠다고 한 건 그냥 형식상 하는 소리였니?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를 기다리게 하는 법이 어딨냐?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따지는 듯한 말투에 저는 좀 질리더라고요. 네, 어머님. 일 때문에 바빠서 바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일이 많이 바쁜 편이라서요. 그렇다고 전화 한 번 할 시간이 없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전화 한 번을 안 해주니?
그래도 어머님이 연락을 먼저 주셔서 이렇게 통화하고 좋네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도 짜증이 날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엔 꾹 참고 비위 맞춰가며 좋게 말했어요. 첫 통화인데 기분 나쁘게 굴 순 없으니까요. 그래, 연락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었어. 나 지금 너희 집 가려고 하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니? 지금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요? 아, 지금은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일하는 중이고요. 아니, 그럼 너는 나한테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했던 말은 뭐였니? 그거 전부 빈말이었어? 그거야. 미리 연락을 주시면 그때 시간 맞춰서 초대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오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참 난감하네요.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갑자기 시간을 뺄 수도 없고요. 나 참, 며느리 얼굴 한번 보기가 이렇게 힘드니?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일을 핑계로 시어머니도 집에 못 오게 해? 네가 시어머니 없이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지낸 것 같구나. 그러니까 어른 모시는 법도 모르지. 나 오늘 일은 정말 크게 실망스럽다. 어머님, 제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이 정말로 바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그때 스케줄 조정해서 초대한다고 했는데 당일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까 저도 방법이 없네요. 너, 그래서 지금 못 오겠다는 거냐? 너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한테도 이런 식으로 했었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버님은 당일에 갑자기 찾아오겠다고 연락하신 적은 없어요. 제가 집에 있었으면 오신다고 할 때 바로 초대했을 것 같은데요. 밖에 있다 보니까 어렵네요. 그럼 너희 집 주소가 어디인지 불러봐라. 내가 먼저 가서 너 기다리고 있으마. 설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진 않겠지? 저희 집에 들어가 계신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싫었어요. 집에 없다고 하면 다른 날을 잡으면 되지.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도 그렇지 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있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솔직히 어느 며느리가 이 상황을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괜히 집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집을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걸로 트집을 잡히고 싶지도 않았어요. 넌 전부 안 된다는 말밖에 안 하는구나. 연락도 안 해. 오늘 가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어머님, 저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음 불편해요. 제가 다음에 연락 다시 드려도 될까요? 시모가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데 정말이지 일하다 말고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시엠이 말하는데 전화를 끊어? 네 시아버진 이런 행동을 그냥 넘어가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어디서 어른을 무시해? 어머님, 저 일하던 중이에요. 저도 어머님이랑 오래 통화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시모가 투덜대긴 했지만 그날의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죠. 다음 날 저는 좀 한가한 시간에 시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주말에 집으로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연락을 드린 거였죠. 저로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번 주말은 안 된다.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너 편한 시간만 생각하니? 그리고 너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전화 좀 해라. 내가 몸이 안 좋기도 하고 나이도 드니까 적적해. 며느리가 이럴 때 시어머니 챙기는 거야. 전화 매일 할 수 있지? 어찌나 짜증이 나고 성가신 요구였는지 몰라요. 일하는 사람한테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라니 너무 과한 요구였죠. 그런데 시모는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동서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매일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자주 연락드릴게요. 서운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혹시 남편이랑 동서하고도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큰일 하는 사람들 번거롭게 전화를 내가 왜 하니? 일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거 아니야. 너도 괜히 네 동수한테 연락 자주 하지 말아라. 할 말이 있어도 웬만하면 참아. 일은 저도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우습게 생각하는 시모가 정말 미웠어요. 어쩜 말을 해도 저렇게 밉게 하는지 꼭 저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말에 뒤틀리던 시모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시모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럼 저한테는 왜 매일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일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귀한 일하는 사람이 자잘한 네 얘기까지 동서가 알 필요는 없잖아. 넌 그냥 동서랑 거리 두면서 사는 게 맞아. 너하고 네 동서가 어디 갔니? 어쨌든 지금은 나 하던 일이 있어서 바쁘니까 내일 이맘때쯤 다시 전화해라. 그때 얘기하자. 너하고 네 동서가 갔냐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명문대 교수인 동서는 잘났지만 저는 만만하다는 거였죠. 전 다음 날 시모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에게는 매일 전화를 하라고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바쁘기도 했고요. 오늘 저녁에 엄마가 식사 같이 하자는데 당신 오늘 시간 되겠어? 안 되면 나만 엄마랑 저녁 먹고 와도 되고. 아, 어떡하지? 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카드 줄게. 어머님한테는 내가 많이 바쁘다고 말씀드리고 이걸로 식사 계산해. 하루는 출근을 하려는데 남편이 저녁 식사를 시모와 함께 하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당일에 말을 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일 때문에 정말 바쁜 날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도 없었죠. 제가 남편보다 일이 더 바빴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 카드를 주며 저녁을 먹고 오라고 했어요. 아이, 뭘 그렇다고 카드를 줘. 아니야, 됐어. 내가 사면 되는데 왜 당신 카드를 주고 그래? 어머님한테 생색 좀 내라고 주는 거야. 이 카드 내가 준 거라고 어머님한테도 꼭 말씀드려. 아이고, 아이 그래 알았다. 당신이 준 카드로 밥 사는 거라고 내가 생색 제대로 낼게. 그렇게 남편은 제 카드를 가지고 시모와 저녁 식사를 나갔고 저는 시모에게 간단히 메시지만 남길 수 있었어요. 오늘 일정이 바빠서 함께 식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요. 다음에 식사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답은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잘 다녀왔어? 맛있는 건 먹었고? 당신 어머님이 나 안 왔다고 많이 서운해하시진 않아? 일이 끝나고 집에 왔더니 시모와 식사를 한 남편이 집에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엄마가 당신 보고 싶으셨나 봐.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 당신이랑 친해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당신 일 때문에 바쁘다고 내가 얘기 잘했어. 오늘도 바빴지? 오늘이 올해 들어서 제일 바쁜 날이었어. 근데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을 너무 자주 하셔.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을 자주 해? 그런 줄은 몰랐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하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내가 말을 안 하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어머님이랑 통화한다고 보면 돼. 근데 어머님은 그것도 적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나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저번에는 집에 오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빈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동서 일하는데 방해 안 되게 전화 자주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차별하는 거잖아. 며느리 처음 봐서 좀 과하신 것 같네. 엄마가 당신이 무슨 일 하는지 알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 텐데. 내가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시하시는 것 같아. 그것밖엔 설명이 안 돼. 아버님은 동서나 나나 차별 안 하시고 똑같이 대해주셨는데 어머님은 좀 불편해.
그러게, 당신 마음 좀 쓰이겠다. 혹여나 또 뭐라고 하시면 내가 통화해서 그러시지 말라고 할게. 됐어. 당신까지 나설 것 없어. 일단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어쨌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야.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며느리랑 처음 연락하고 지내니까 너무 좋으셨나 보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의 존재가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시댁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하는데 자주 연락하는 시모 때문에 저는 골치가 아팠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으면서 왜 저랑 매일 연락을 하고 싶어하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가끔 연락을 드리긴 했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며칠 너무 바빠서 이제야 연락을 드리네요. 안부 여쭈려고 전화드렸어요. 나를 아주 잊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보다. 곧 있으면 설날인데 그때 우리 집에 오기는 할 거냐? 역시나 시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비아냥대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쁜 말투였어요. 시모의 뜻대로 제가 움직여주지 않으니 기분이 나쁘다 이거였죠. 일이 바빠서 그랬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명절에 어머님 댁에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도 짜증은 났지만 이왕이면 비율을 맞춰가며 얘기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래, 그날 둘째네랑 같이 와라. 네가 하도 얼굴도 안 보여주고 전화도 안 줘서 얼굴도 목소리도 까먹을 뻔했다. 어머님, 제가 연락을 하고 안 하는 거에 왜 이렇게 민감하신 거예요? 제가 가끔 연락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못마땅하세요? 좋게 말하려고 해도 비아냥대는 시모의 말투에 저도 짜증이 나서 그냥 물었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냐고요. 물론 시모는 그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너 아침부터 전화해서 나한테 따지는 거냐? 그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하는 게 당연하지. 내 주변에 보면 다른 며느리랑 매일같이 통화하더라. 너만 뺀질대. 어머님, 다른 며느리랑 비교하지 마시고 남편도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게 됐고 저도 종종 연락드리잖아요. 좋아진 걸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참말 말아라. 됐고, 명절에 아침 일찍 와라. 둘째네랑 같이 와. 따라오지 말고. 그리고 설날 아침에 저희는 동서네와 함께 일찍 시모의 집을 찾았어요. 저랑 동서는 설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모를 찾아갔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님 댁에 이제야 찾아뵙네요. 어머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과일이랑 소고기랑 이것저것 좀 챙겨왔어요. 너희 세배 좀 해봐라. 나도 며느리들한테 세배 한번 받아보자. 꿈을 대지 말고 어서 해봐. 그랬더니 시모는 저희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세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살았다 오는데 차는 안 막혔냐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데 시모는 인사도 하지 않고 저희 보고 세배를 하라고 하는데 황당했어요. 아, 엄마는 무슨 오자마자 세배를 하라고 하세요. 할 거면 우리 형제도 같이 할게요. 남편이 시동생과 같이 세배를 하겠다고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됐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는 며느리들한테 세배 받으려는 거니까 빠져있어. 명절에 이런 걸 해보고 싶으셨구나 싶어서 저랑 동서는 별말 없이 세배를 했죠. 그래, 세배를 했으면 세뱃돈을 받아야지. 자, 큰애 너는 1,000원, 그리고 둘째는 100만 원이다. 시모가 저와 동서에게 세뱃돈이라고 주는데 기가 막혔죠. 저에게는 1,000원을 주고 동서에게는 100만 원을 세뱃돈이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이건 보란듯이 저에게 모욕을 주려고 그러는 거였죠. 이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세뱃돈 바란 적도 없는데요.
저에게는 왜 1,000원을 주시고 동서에게는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가족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왜? 1,000원은 너무 적니? 근데 고졸인 니년한테 1,000원도 아깝단다. 그것도 많이 받은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라. 알아들었으면 이제 너 혼자 밥상 좀 차려봐라. 괜히 네 동서 힘들게 일 시키지 말고. 시모의 말에 동서는 좌불안석으로 저와 시모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졸이 어쩌고 그런 말이 왜 나와요? 고졸밖에 안 되는 년이 시엠이 알기를 우습게 알아. 내가 너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서 잔뜩 벼르고 있었어.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한번 혼나봐.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거기에 있던 가족들이 전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이 황당한 상황에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제가 일하느라 바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화내고 소리 지르실 일이에요? 유치하게 세뱃돈 갖고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시애미한테 대들어? 그리고 뭐 일하느라 바빠? 너 같은 년이 일해봐야 남의 집 식모살이나 하겠지. 어디서 일한다고 유세야 유세가? 시애미가 전화하라면 매일매일 전화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즉각 달려와서 문이나 열어줄 것이지. 어디서 일 핑계를 대고 있어? 어머님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어머님은 왜 마음대로 저를 휘두르려고 하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너 같은 게 어디서 내 앞에서 큰 소리를 내? 너 같은 건 내가 두들겨 패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일찍 널 알았으면 너 내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지금이니까 이 정도로 봐주는 건 줄 알아? 저를 팬다고요? 어머님,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네요. 어머님 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요즘엔 그런 짓 하시면 큰일 나요. 어디 때려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요. 뭐?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 이게 진짜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오늘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형님이 회사 대표예요. 그래서 바빠서 어머님이랑 시간 못 내시는 걸 거예요. 보다 못한 동서가 날뛰는 시모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회사 대표라는 말에 시모의 눈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정말로 회사 대표가 맞거든요. 제가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는데 저렴하면서도 일처리가 빠른 걸로 입소문이 나서 지점을 여러 개 두고 있는 엄연한 프랜차이즈 대표예요. 그러니 당연히 일이 바빴죠. 수입도 대기업 다니는 남편보다 훨씬 많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일도 무지하게 바빴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저 고졸이라는 말만 듣고 저를 무시한 거죠. 이런 얘기 구차하지만 저는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였어요. 당시에 친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를 대학에 보내줄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일찌감치 대학은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취직을 한 건데 그 일이 시모에게 이토록 트집을 잡힐 줄은 몰랐죠. 고졸 주제에 회사 대표는 무슨 회사 대표야? 거짓말들 하고 있어. 집안일이나 하면서 뭐라도 되는 척 꼴값 떨고 있는 거겠지? 별 볼 일 없는 년이 거짓말까지 하고 있나 보지? 고얀 년, 내가 제대로 혼내줘야 하는데. 동서가 말릴 때 시모가 멈췄으면 좋았을걸. 시모는 더 심하게 막말을 쏟아붓더라고요. 아주 막말로 샤워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기분 정말 더러웠어요. 저한테 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저토록 말을 막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시모는 그동안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걸까요? 엄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마누라 무시하는데? 내 마누라 결혼하고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항상 열심히 살았어. 엄마가 뭘 안다고 내 마누라한테 2년 전엔 욕하면서 함부로 대?
잠자코 있던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저는 항상 조용조용한 남편이 그렇게 목소리가 큰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너 지금 네 마누라 감싼다고 네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너 내 아들 맞아? 얼굴 좀 안 보고 살았다고 네가 나를 이렇게 대도 돼? 남편이 소리를 지르니 시모가 충격받은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모두가 당연히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들이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니 놀란 눈치였죠. 엄마가 왜 아버지랑 이혼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이제 연세도 있고 해서 옛날 얘기 일부러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바람나서 아버지랑 이혼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도 못 온 거잖아. 아버지 앞엔 감히 나타날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앞에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난 거잖아. 바람나서 자식들 버리고 이혼까지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으려는 건데? 남편의 말에 저와 동서는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아버님과 이혼을 했던 이유가 외도였더군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실 때는 아들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수도 없었던 거였어요. 아들들도 중학생이었으니 이런 상황 다 알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는 연세도 많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아들들이 어머니를 용서해 주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고졸이 어떻고 트집을 잡으며 시어머니 대접을 다 받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듣고 있던 저는 더 황당했죠. 너 그거 알고 있었니?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얘기를 며느리들이 있는 앞에서 하면 내가 뭐가 되니? 너 아주 나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엄마는 안 그랬어? 엄마도 가족들 앞에서 내 와이프 망신 주려고 1,000원 던지면서 세뱃돈이라고 한 거 아니야? 엄마가 한 짓은 생각 안 해? 나는 어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못해? 넌 내 아들이잖아. 어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난 엄마 아들이기 전에 저 사람 남편이야. 착각하지 마. 엄마 아들로 살았던 날보다 저 사람 남편으로 산 날이 더 길었고 소중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내 아내지 엄마가 아니야. 아무리 엄마라도 내 아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나 안 참아. 엄마가 우리 가정 망치는 거 나 못 봐. 남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해준 덕에 그나마 조금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속이 다 시원했어요. 새해 시작하는 명절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형네랑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었는데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사이 다 틀어지게 생겼잖아요. 이딴 세뱃돈 필요 없으니까 이간질 하려거든 다시는 우리 볼 생각하지도 마요. 시동생도 시모에게 강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까지 나한테 이러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 어른이 자식들을 혼내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는 이간질 하려고 한 거잖아요. 둘째 며느리만 더 아낀다. 이런 모습 보여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는데요? 웬만하면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안 키웠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지? 너희가 진짜 내 자식이 맞아? 이 못된 것들! 시모는 있는 대로 악을 썼고 다들 눈살을 찌푸렸어요. 진짜 보고 있기 불쾌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정 떨어질 만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주신 세뱃돈은 못 받겠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너무하셨어요. 동서도 시모에게 받은 세뱃돈 100만 원을 돌려주더라고요. 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시모는 자식들의 반응에 얼굴이 새빨개졌고요. 회사 대표인 게 그렇게 대단하냐? 그래. 내가 너무 심했던 거 사과하마. 그래도 큰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는 게 꼭 나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 남편한테 버려진 시어머니는 시애미로 생각도 안 하는 줄 알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솔직히 네가 고졸인 건 사실이잖아. 네가 내 아들보다 못난 건 사실이니까 나는 크게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야. 어쨌든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긴 그만하자. 그러면 되는 거지? 시모는 주변의 반응을 의식해서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곱게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진심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대학도 안 나온 고졸 맞아요. 하지만 저 한 번도 대충 살았던 적 없어요. 저 청소업체 운영하면서 대표까지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은 살면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과도 저에게 진심으로 하는 사과 같진 않아요.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잖아. 너도 적당히 따져라. 어른한테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거 아니야? 시모가 눈알을 부라리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미안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신 건지 어머님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동서나 남편 일하는데 방해되게 전화 안 하시면서 저한테는 매일 연락하라고 하신 것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은 계속 저를 무시하셨고 오늘은 저한테 모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전혀 진심이 아닌 것도 알아요.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라. 누가 네 잔소리 듣고 싶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니? 어머님은 대체 제가 왜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제가 바빠서 연락 자주 못 드린 게 그렇게 미우셨어요? 고졸밖에 안 되는 거. 만만한 건 너 하나인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근데 이제 보니 알겠다. 회사 대표라더니 너도 잘났다 이거지? 제가 대표라고 잘난 척하는 걸로 보여요? 저는 어머님이 계속 저 무시하시고 막무가내로 구시니까 정말 지쳤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시모는 저에게 고개를 돌리고 돌아앉아 버리더라고요. 자식들이 전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자존심이 상하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됐어. 우리 그만 가자.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명절이라도 얼굴 볼 생각 없어요. 앞으로는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고 따로 연락할 일도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동생과 동서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죠. 그 모습에 시모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그냥 가겠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너희 정말 왜 이러니? 이만 가겠습니다. 엄마 다시 만나서 나쁜 기억만 생겼어요. 이제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마라.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남은 날들도 안 보고 산다고 그러는 거니?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니?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동서까지 모두 그 집에서 나왔어요. 시모는 울며 불며 제 손목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도 뿌리치고 그냥 나왔어요. 명절은 완전히 망쳤지만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기도 했어요. 억지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고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엄마랑 연락 끊고 지낼 거야. 이번에 엄마가 당신한테 하는 거 보고 솔직히 너무 놀랐어. 동생이랑 재수 씨도 있는 자리에서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당신이 무시당하는데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쁘더라. 당신 그래도 어머님 오랜만에 보는 거였는데 이렇게 연락 끊고 지내는 거 괜찮겠어? 당신한테 욕까지 하는 걸 내가 다 봤잖아. 아무리 엄마라도 그건 용서 못해. 그 뒤로 시모랑 연락을 끊고 지냈죠. 시모가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곤 했지만 전화를 받진 않았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한 번은 전화를 받았어요. 계속 전화를 하는데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받은 거였어요. 아유, 우리 대표님, 이제야 연락이 되네. 내가 우리 며느리가 운영하는 회사 알아보니까 규모도 대단하더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가 회사 대표인 게 나한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 줄 아니? 전화를 받자마자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비꼬기만 할 줄 알았던 시모가 그런 목소리도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아, 네. 그것까지 알아보셨을 줄은 몰랐네요. 근데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아, 그렇지? 많이 바쁠 텐데 내가 전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진 않을게. 우리 아들 아직도 나한테 화가 많이 났니? 아유, 내가 너한테 사과도 제대로 하고 우리 다시 얼굴 보고 지내자. 그러자고 연락한 거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말 좀 잘해줘. 그런 얘기라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직접 연락해보지 그러셨어요? 해봤지. 근데 내 얘기는 한 통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도 주지 않는 걸 어쩌니. 네 동서랑 시동생한테도 내가 연락을 했는데 그것들도 내 연락은 다 피하더라. 아, 내가 하도 답답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그래도 너랑 나랑은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런 추억이 있잖아. 우리가 추억이 있었어요? 그런 거라면 저도 방법이 없네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매정하게 그러지 말고 너만 나 용서하면 다 될 일이잖아. 네가 다 용서했다고 하고 얘기 좀 잘해봐. 그리고 네 동서한테도 말 좀 잘해라. 그리고 뭐 대학 교수 별거 아니더구나. 회사 대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휴, 내가 그걸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게 미안하다. 어머님은 저한테 정말로 미안하긴 하세요? 저 고졸이라고 무시하시고 그 난리를 치고도 진심으로 사과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동서 흉보는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넌 아직도 그걸 흑공하니? 넌 태풀씩이나 된 애가 속은 왜 이렇게 작니? 어머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제가 한 말이나 행동은 참 많이 참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만만해서 연락하신 건 알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저 이제 어머님 연락 안 받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전화 받은 거예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애가 참 차갑다. 너 내가 세뱃돈 적게 줘서 그런 거지? 내가 너 주려고 100만 원 준비해줬다. 만나면 그것부터 줄게. 네 동서한테는 안 줄 거야. 너한테만 주는 거다. 제가 100만 원 아쉬워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명절에 그날 일치고 이번엔 동서를 차별하시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머님. 어머님은 정말로 안 바뀔 것 같네요. 이제 다시는 연락 안 받을게요. 전화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시모랑 다시 연락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래도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해줘야 했으니까요. 당신 정말로 어머님이랑 연 끊고 살 거야?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셨어. 당신이랑 화해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 당신이 먼저 어머님한테 연락해보는 거 어때? 그럴 생각 없어. 처음 우리 형제 떠날 때도 바람나서 떠났던 사람이야. 그래도 엄마니까 예전에 받은 상처는 잊어보려고 했는데 명절에 한 짓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엄마 다혈질 버릇도 못 고치는 것도 끔찍하게 싫고 더는 엄마랑 엮이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엄마랑 우릴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아. 남편은 시모와 다시는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제가 더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는 짧았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처음부터 몰랐으면 좋았을 걸이란 생각도 했지만 모든 일은 의미가 있는 거겠죠.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니까 그리움이나 미련 같은 것도 없어졌어. 차라리 잘 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해. 그냥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는 걸 배웠어.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엄마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엄마 생각하지 말고 현재 가족에만 집중하라는 교훈을 얻은 것 같다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시모의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시모가 사라지고 나서 저는 다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회사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시모 때문에 잠시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괜찮아요. 남편과 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